첫 번째, 상승하는 장기금리 재조명되는 엔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일본의 금융사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거니까 이 일본의 금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정책 금리를 가져온 데이터인데요. 여기보다 이제 10년쯤 전에 1984년에 미국과 일본, 독일도 있었고 영국도 있었고 프랑스까지 해가지고 5개 국가가 모였습니다. 플라자 호텔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너네들 우리한테 수출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에요.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당신네들 우리 미국에 수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당신들의 환율을 조금 강세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통화 가치를 강세로 만들어가지고 저희한테 수출을 조금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를 했던 게 1984년에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그 플라자 합의 이후로 엔화는 강세가 됐고 그만큼 일본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줄어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됐다는 거는 원래 똑같은 1000엔짜리라도 뭐 미국에서 뭐 1대1로 대응한다고 칩시다. 원래 1대1이었을 때는 1000달러였는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엔화가 강세가 돼서 1인당 2달러가 됐다면 이 원래 1000달러에 팔리던 게 2000달러에 팔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물건 자체가 덜 팔리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84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 엔화가 엄청난 강세를 띠는 동시에 물건은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기업들도 개인들도 그렇고 외국인들까지도 엔화 강세니까 엔화 사야지 라는 수요가 몰리게 되고, 기업들도 어차피 물건 만들어봐야 팔리지도 않는데 그걸로 그냥 금융투자나 하자라는 마인드가 몰리게 되면서 일본의 버블 시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니케이 지수의 변화예요. 일본 부동산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 플라자 합의를 하고 나서 니케이 지수가 10,000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 강세가 지속되니까 그 이후로 불과 5년 만에 무려 40,000에 달할 때까지, 이거를 비유하자면 코스피가 지금 15,000 된 거거든요. 2,000짜리 코스피가 15,000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이 되나 싶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일본은 불과 5년 만에 40,000까지도 올라가는 이슈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89년에 정점을 맞이하고 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너무너무 금융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자본이 많이 몰린다. 이게 근데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상을 느낀 일본의 정책 담당자들이 뭔가 잘못됐다. 이거 너무 과열됐으니까 금리를 올리자라고 선택을 해서 2%까지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올렸다가 금리를 올리자마자 바로 버블이 붕괴가 됐던 거죠. 이렇게 붕괴되는 버블 하에서 야, 버블이 이렇게 망가지네 하면서 조졌다. 빨리 금리를 낮추자라고 해가지고 90년대 중반부터 금리를 빠르게 낮추기 시작했고, 그렇게 망가진 버블은 30년 동안 계속해서 망가진 채로 있게 됐었습니다. 1995년에 0.5%로 금리를 낮춘 이후로 여기보다 높아진 적이 일본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정책 금리 자체가. 근데 그렇게 낮은 금리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80년대 후반 정점에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불과 10년 만에 자산이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을 했겠죠. 그런 와중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해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2022년에 코스피가 3,000까지 갔거든요. 혹시 그때 주식 투자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엄청 와닿진 않으시겠네요. 그 3,000 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 계셨던 분들은 코스피가 3,000 갔을 때 개나 소나 삼성전자를 샀거든요. 모두가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증권사 직원이 했던 유명한 말 하나가 뭐냐면 5만 원에 안 사던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고 앉았어 라는 얘기가 되게 유명한데, 자산 가격의 급등이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0,000도 안 되던 니케이 지수가 40,000까지 간다는 것 자체는 나는 지금 여기서 이거 안 사면 도태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도 사실 비슷한 분위기긴 하잖아요. 지금 서울에 집 못 사면 영원히 집 못 산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요때의 분위기와 비슷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때는 사실 개나 소나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개나 소나 부동산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고점에 물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버블이 망가지고 자산이 5분의 1 토막이 나니까 당연히 빚도 엄청나게 졌었겠죠. 그 빚들을 갚아 나가야 하는데 내 쌓아놓은 자산은 바닥이 되다 보니까 일본은 침체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내가 번 돈, 앞으로 벌 돈 전부 다 주식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박아놨으니까, 그렇게 박은 게 가격이 확 떨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돈 쓸 여력은 없고 빚만 열심히 갚아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던 거죠. 그 과정 속에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침체가 지속돼 왔었고 계속해서 0%대의 성장을 해왔고 90년대 20살에 취직했던 사람이 지금 50대가 됐는데도 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 요 환경이 일본에서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잃어버린 30년을 견뎌내기 위해서 일본은 어마어마한 저금리를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해가면서 유동성을 풀어내는 정책을 펼쳤고 그만큼 정부 부채는 무려 GDP의 250%에 달할 정도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펼치면서도 정부 부채를 이렇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플레이션은 이겨내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포인트라면 포인트인 것 같은데 뭐가 됐건 간에 지금 수단은 참 재밌는 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이 부동의 1위였거든요. 수단이 지금 갑자기 왜 1위가 됐냐 하면 아니 이런 듣보잡 나라한테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얘는 돈을 더 빌린 게 아니라 GDP가 떨어져가지고 욕발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1위가 되기는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일본은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선진국 아니에요? 부채가 저렇게 많아도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본은 재밌는 게 요 어마어마했던 버블 시기에 엔화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그 강세를 띠는 엔화 가지고 요 시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한참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이 도쿄 땅을 전부 팔면 미국 땅을 전부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일본의 버블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엄청난 엔화 강세를 이용해가지고 대외 자산들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산 또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 자산과 정부 부채를 상계한 순부채 규모는 GDP의 119%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도 달러를 기축통화로 이용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자산은 아주 적으면서 부채 비율이 높아가지고 일본과 비슷한 순부채 비율이 119% 정도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일본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위험한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 더 위험하면 미국이 더 위험하지 일본은 미국보다는 덜 위험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요 데이터를 준비를 한 거고요. 그러는 와중에 일본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게 일본 GDP가 아마 5조 달러 정도 될 겁니다. 5조 달러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250%에 달한다고 하면 부채의 절대량으로 치면 한 12, 3조 달러 정도 되겠죠. 그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일본은행이 50%가량의 정부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생명보험사, 은행, 그 다음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들이 6.4%를 보유하고 있고요. 뭐 나머지 이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포인트가 일본 정부의 부채는 일본은행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부채를 보면요. 중앙은행, 연준이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은 고작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 부채는 일본 은행이 52% 가지고 있다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축통화다 보니까 미국은 중앙은행의 수요보다는 내국인들의 수요도 많을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요 또한 많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알고 가야 될 거는 부채의 절대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로 따지면 지금 현재 요건 이제 36.1라고 나와 있는데 5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거의 7조 달러에 가까울 정도로 부채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량으로 따지면 일본은 그래도 한 13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훨씬 절대적으로는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근데 그 보유 비중을 봤을 때 확실히 일본은행이 많이 가지고 있구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일본은행이나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본은 금리가 되게 싸지 않습니까? 9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0.5%였다 보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이자 5% 준다는 나라에 투자를 하면 그러면 저는 돈을 거의 공짜로 빌려가지고 5%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들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해외 다른 신흥국들이나 아니면 수익률을 많이 주는 미국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요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린 주체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본 정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자체가 엄청난 저금리로 일본은행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렸으니까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 대외 순자산 여기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많이 얻어냈을 테니까요. 그만큼 일본 정부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주체로서 많은 수익을 내기는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이용해서 결국 가장 큰 승리를 했던 주체가 어디냐 하면 일본 정부다라고 말씀을 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됐건 간에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여기까지는 이제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드리는 건데, 일본의 30년물 국채가 발행되기 시작한 지, 제가 발행되기 시작할 때부터 차트를 갖고 왔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때부터 발행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역사적 고점으로, 그리고 초장기채인 만큼 금리의 작은 변동으로도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요게 금리가 갭 상승을 하고 있는, 아주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장기채가 금리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지는 몇 번 설명드렸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모든 금리는 연이율입니다. 기준이 연이율이다 보니까 10년짜리 채권은 요 금리를 10년 동안 받는 거고, 30년짜리 채권은 요 금리를 30년 동안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게 1%짜리 금리인데 지금 요게 3%가 됐다면 저는 30년 동안 2%를 손해보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30년 동안 2%면 60%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길게 봤을 때, 만기까지 갖고 갔을 때, 그러면 그 60%의 손실은 가격에 반영돼서 제가 갖고 있는 1%짜리 채권은 값이 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만기가 길면 길수록 그 반비례의 경향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 초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4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2008년쯤부터 발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구나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덩달아 따라오는 게 뭐냐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쨌든 기업들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차입을 하고 돈을 빌리고 할 텐데,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것 또한 가격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전가된 가격들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요게 지금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고요. 정책 목표치는 2%인데 지금 3%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일본은행은 이제 더 이상은 금리 인하를 미룰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에 반영된 게 요 금리 상승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음 달 6월 16일, 17일에 일본은행의 금융통화 정책 회의가 있고, 그리고 7월 30일에서 31일에 또 금융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요 둘 중에 하나는 금리 인상을 시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일본의 기준금리를 0.5%까지 올렸는데요. 마이너스 0.1% 하다가 0.1%로 올렸다가 0.25로 올렸다가 0.5로 지금 여태까지 3회 올렸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마이너스 0.1에서 1로 올렸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됐습니다. 시장과 소통이 됐었는데, 문제는 0.1에서 0.25로 올렸을 때 시장과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논란 시장이 엔화를 급격히 매수하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엔화를 빌려서 투자하고 있었는데 엔화의 이자가 높아지다 보니까 야 빨리 엔화 갚아야겠다, 엔화를 사야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엔화 수요가 많아지면 엔화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요건 이제 1달러 사는데 몇 엔 필요하냐기 때문에 요게 떨어진다는 거는 엔화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급격히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고 미국 증시도 폭락을 하는 이슈가 작년 7, 8월쯤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하고 또 소통이 안 됐어서 그런 건데, 그나마 이번에 25년 초인가요? 요때는 또 이제 0.5%로 인상할 때는 시장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됐던 덕분에 그래도 천천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6월 달에 요때 또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요때 또 금리 인상을 한다면 시장과의 소통이 안 된 상태로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시장에는 리스크 요소로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요, 일본은 80년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 지속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낮은 자금 조달 비용과 30년간의 침체 및 고령화와 맞물려 정부의 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었고요. 그 결과 정부 부채는 GDP의 2.5배에 달하고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 중에서는 압도적인 비율입니다.
그러나 버블 경제 시기에 매입한 대외자산 덕분에 순부채 비율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한편 자국 정부 부채의 최대 보유자는 일본은행으로 13%만을 보유한 연준과 대조적이기는 합니다. 최근 일본의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 기대로 초장기 금리가 급등하여 발행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던 점을 생각해 봤을 때요. 자금 조달 비용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이어지고 기준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은 아마 올해 안에 또 한 번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한 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좀 더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할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